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원래 선거 때 되면 한 5kg씩 빠집니다. 운동화 신고 오신 걸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떠세요? 그쵸. 완전히, 네. 구두 안 신고 딱 운동화 신고 네. 이렇게 항상 준비된 네. 자세로. 오늘 저희가, 예전에 왜 KC 지금 요새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 네. 정기안전법과, 정기안전법?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매니저들 단톡방에서 얘기하다가, 시장님도 관심이 좀 있으시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분당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파는, 네, 그런 일을 하시는 여성 창업자들 몇 분도 네.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거기다 이제 시장님하고 말씀 좀 듣고 싶고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조그만 차 같이 타고 왔습니다. 올 때. 네. 그래서 시장님한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멀리서 오신 또 진주 이런 분도 있고, 지금 매니저들 지금 9분 정도 오시고 했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하죠. 저는 이 전기안전법에, 그야말로 소규모 생산 물품, 생활용품까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그야말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5개 만들어 팔고 검사받고 2개 만들어 팔고 검사받고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재료에 해당되는 것들을 재료 생산 단계에서 점검하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부의 기본적인 사무고 이제 그걸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가 정작 중요한 안전 사무를 하지 않고 그걸 개인한테 비용을 떠넘기는 책임을 떠넘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규모 생산 회사들밖에 나와나지 않고 생태계로 따지면 그야말로 이 풀은 다 사라지고 나무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 아주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강자 중심의 논리, 강사 중심의 정책들 중에 일부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워낙 반발이 커서 잠시 보류되긴 했는데 좀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서 국가 부담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든든지 해야지 그 비용까지 개인한테 부담시키면서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시장님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식사는? 사실은 제가 식사를 못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끝나면 나가서 먹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식사는 제대로 하고 다니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네. 일정이 좀 꼬이고 이래서 여기서 나가서 먹으려고 지금 차에다가 이렇게 실어놨어요. 저희 벤지가 예전에 한번 저희 매니저들하고도 시장실에서 한번 한번 만났었죠. 뵀었죠. 네. 네.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거의.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못 재작년에 봤으니까. 어떠세요? 재작년에 보신 분들. 아니, 더 사이에. 젊어지지 않으셨어요? 비밀이 있는데. 말을 안 하시는구나. 재작년에, 제가- 그쵸. 칼이나 주사를 쓴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 염색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얗게 됐어요. 이게 조금 그레이 정도로 남아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점점 심해서 이제 백발이 거의 되다시피 해서 조금 좀 날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날려 보이는 거 싫어해서. 저는 솔직히 시장님 되시기 전부터 뵀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 이제 같이 찍은 것도 있고 예전부터 그 시장님의 변전 쌓아도 되나?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최근에 또 더 젊어졌다고. 그러니까요. 살 빠지시고 운동하시는 것처럼. 그러시고 뭐. 네. 글쎄, 나이가 거꾸로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늘 모인 거는, 물론 정기안전법도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육아에 대해서 힘든 점도 있어서, 나름 오기 전에 좀 많이 검색해 보신 분들도 많고, 또 보면은 이제, 우리
모듈 같은 저희는 닉네임을 쓰거든요. 이름이 네, 아니고 네, 그래서 네. 모듈리안인데 모듈 같은 경우는 막 또 책에서 막 공부도 해오고 이따 사인 받으려고 네. 시장님 얼굴 나온 책도 갖고 오고 했는데 그래. 질문이 이제 있잖아요. 지금 또 우리 네. 매니저분들도 질문이 있으시고 하나씩 해도 될까요? 네. 뭐 하시죠. 그러면 예, 시장님한테 질문하실 아까 궁금해하신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 제일 처음 우리 모듈리아님부터 할까요? 네. 좀 쉬운 걸로 해주세요. 네. 제가 성남에 이제 시정을 하면서 나름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기에 정말로 많이 이제 신경을 썼는데 근데 그런 점들이 꽤 많이 좀 이렇게 반영된 것 같아요. 성남으로 이사 가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 점은 자부심이 있지만 너무 구체적인 거는 제가 그러니까 좀 살살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에서 지금 7년째 살고 있는 유가망입니다. 우리 동네 분이시구나. 네. 저는 작년 1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해서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무상산후조리원 공공지원 사업 혜택을 받았는데요. 작년 1월에 25만 원을 지원받고 올해 1월에 25만 원을 다 이제 받았어요. 약속해 주신 사항을 이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성남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잠깐만요. 장난감 도서관이나 아이사랑 놀이터, 그리고 공립유치원 등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공공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제가 이제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하나의 숫자처럼 통계처럼 얘기하지만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삶의 희망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원래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또 거기서 또 미래를 보고 또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하는 게 인간의 그야말로 기본적인 삶인데 어쩌면 자의가 아닌 타의로 그걸 조금씩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출산율 최저라는 아주 악명을 날리게 됐는데 이제는 육아라고 하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의 영역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또 권력도 맡기고 소위 세금도 내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출산이 이제 행복이 아니라 이제 고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아마도 엄청난 비용에 또 출산 비용, 보육 비용, 교육 비용에 나중에 이제 다음 세대는 과연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 애 낳지 말자.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이 키우는 사람도 고통이요. 또 태어난 새로운 세대도 어려운 삶을 살 텐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전 성남에서만이라도 양육 문제, 보육 문제, 출산 문제에는 우리 성남이 조금이라도 책임져 주자. 뭐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의 일부니까. 그래서 나름 아이들 관련된 출산, 보육, 교육에 관련된 투자는 상당히 많이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후조리비 지원도 원래는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조리원 자체를 제공해 주려고 했는데 정부의 금지법이 생기는 바람에 아예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못하게 돼버렸고 대신에 산후조리비라도 좀 지원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소액이죠 사실은. 너무 민망할 정도의 소액인데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 작은 소액에 대해서도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마저 지급했죠. 그것도 정부에서 소송하고 방해하는 바람에 절반만 주고 소송하고 있다가 재판 아직 계류 중이긴 하지만 1년 지났는데 그냥 지급하자 이래서 제가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마저 지급했죠. 그래서 뭐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 저는 아이를 키워봤으니까요. 그것도 둘씩이나 키워봤는데 제가 키운 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뭐 아이 엄마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어쨌든 지켜보는 입장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뭐 제 경험으로 많은 걸 한번 해봤어요. 뭐 아이사랑 놀이터도 그렇고
장난감도 빌려주는 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짐볼이 뭐 이런 거 가는 돈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요새도 있나요? 아,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이제 그런 걸 지혜다 만들고 이런 걸 해봤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육에 대한 비용, 보육에 대한 비용을 좀 국가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 실제로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육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육수당 개념으로 출산 지원, 산후조리 지원 100만 원, 뭐 예를 들면 거기 더하기 정부에서 하면 정부에서 출산 지원 1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 더해서 1년에 100만 원씩의 양육비 지원, 29살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거죠. 이러면 상당 정도 비용이 아마 양육비용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알려져 있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좀 통일을 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보육수당, 이런 거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수당, 학생수당, 뭐 엄청난 복잡한 이름의 정책이 있는데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비용을 줄이자라는 뜻의 기본소득의 한 부분으로 청소년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이런 걸 지급하기로 제가 계획은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인프라로는 역시 아이 맡길 곳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니까 제가 근본을 좀 따져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객관적인 시설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종사하는 사람, 보육교사들 이런 분들 마인드가 중요한데 그건 인간성 문제가 아니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처우의 문제입니다. 악조건에서 일하면 제가 가끔 그런 예를 자주 들거든요.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보고 싶으면 아이고 이걸 그냥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진짜 안 그러신가 봐. 저는 우 이럴 때 있던데. 자기가 제 몸으로 낳은 자식조차도 그런데 남의 자식을 그것도 하루 종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갖다가 1년 내내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처우가 너무 나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우 개선 작업을 성남시에 한번 해봤죠. 연간 한 100만 원 남짓 더 주는 걸로 1년에 100만 원 남짓 하니까 사람들은 에이 뭐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사자들은 그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서 보육교사의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지원도 늘어나고 이제 이 참다 하다 안 되면 보육교사 한다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의 최저임금 받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결국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역시 성남시에서는 어린이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왔어요. 그 비율에 비해서. 실제 그러지 않아요? 아니 저희 차에 오늘 타고 오면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희 얘기를 했거든요. 고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차에 같이 혹시 녹음기라도 어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통하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얘기. 결국 애정으로 진심을 가지고 그 현상을 보면 답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정말 정확한 정책을 제시만 하면 모두가 행복하죠.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국가 정책이 오로지 돈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역 이제 소위 어머니들의 약간의 선망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조금 있지 않아서 조금 있는데 이제 이 미세한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이런 세부 정책들에서 오는데 문제는 돈은 별로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육, 교육 또는 뭐 노인, 장애인 뭐 이런 정책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든 돈이 1인당 8, 9만 원에 불과해요. 1인당. 그러니까 전국으로 나눠 다 해봐야 성남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4조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이크 들고 가시죠. 예. 네, 저는 15년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네, 이렇게 성남시에서 보육 정책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성남시에서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올랐나요? 그 통계는 아직 못 뽑았습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워낙 출산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어서 그 통계는 시행기간도 1년에 불과하고 1년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해도 몇 년, 2, 3년 정도 이어서 이게 있을 경우 없을 경우 비교가 거의 무의미해서 통계로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만족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만족도는 저도 정말 좋고 저도 정말 장난감 도서관 너무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이런 출산율 저하나 이런 일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이런 보육 정책들 정말 좋은데 그렇다고 저는 아이를 하나를 더 낳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하나를 더 낳으면 집이 그만큼의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사를 해야 되고 그만큼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근데 물가는 자꾸 오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낳으면 나라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주고 또 좋은 선생님이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다른 것들이 먼저 잘 꾸려져야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정말 저는 둘째를 낳고 싶은 이유는 첫째가 지금 너무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리고 형제가 있으면 좋으니까 이래서 둘째를 낳고 싶은 거지. 그래 우리도 너도 희망을 보고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그래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니 너도 이런 나라에서 살아라 이런 마음은 안 들거든요. 첫째가 너무 안타깝고 저도 오빠가 있고 이러니까 형제가 있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늙었을 때 너네가 좋아라 하고 낳는 거지 그런 희망을 보고 낳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보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원래 그냥 사람은 자녀를 낳고 싶어요. 원래 그게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외로우니까 형제가 좀 많으면 좋아요. 그게 그냥 본능이고 원래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좋으니까 내 한 생명을 더 만들어서 이 좋은 세상을 막 즐기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낳는 거 아니고 그냥 자연적 본성의 일부인데 문제는 이걸 억압하는 거죠. 억압하는 게 문제죠. 근데 막상 하려니까 집도 걱정되고 생활비도 걱정되고 또 미래도 걱정되고 비용도 걱정되고 사실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담들을 국가가 많이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 사랑 주택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개 제일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직장, 그 다음에 보육 비용, 그리고 여기다 더한 다음에 아이들의 미래. 이런 게 복합적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부담이 큰 게 직장 문제일 테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좀 어렵죠.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거 문제인데 저희가 신생아를 출산하면 아주 저가의 임대주택을 최하 10년 정도씩 입주가 보장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죠. 저희가 그걸 지금 곧 발표할 텐데 오늘 얘기하니까 그걸 발표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차피 정부가 신규 주택들을 짓고 있고 또 주택기금으로 주택 공급 지원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새로 집을 짓는 거 말고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주거들을 장기 임차하든지 매입하든지 해서라도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돈이 어디서 나오냐 또 물어보니까 저는 뭔 계획을 하면 100% 다 미리 예산 조달 방법까지 계산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96%죠. 실제로 실행 가능해야 되는가 하는데 우리가 일종의 기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들을. 근데 기금들은 투자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그 기금들을 활용해서 이 주택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종의 보증을 하고 임차료는 소액을 내되 차액 부분을 정부가 좀 부담해주면 굳이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주거 공급 정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민간에 맡겨서 일반 분양하고 그냥 로또 뽑듯이 막 쫓아다니면서 로또 뽑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출산 문제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중에 큰 비중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거를 아이사랑 주택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공약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그거면 꽤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많이 더 해야죠. 예를 들어 비용도 줄여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 지원이라든지 아동 보육 지원 연간 1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 주면 그것도 꽤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사랑 놀이터 또는 뭐 장난감 빌려주는 것만 해도 저는 여기 와서 다 처음 들었어요. 다른 데는 있나요? 저 애가 다 커가지고 이제는 다시 별로 날 수도 관심이 없고 다시 날 수도 없고 화이팅. 애가 대학생인데 아니 지금 뭐 다 애들 엄마라서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또 다 그냥 엄마가 아닌 일하는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의 고충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육아는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은 성남 시장님이시니까 또 궁금한 거 성남으로 이사 올라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면 다 좋아집니다. 그러면 와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대목에서 와 성남 다 부러워하긴 하는데 또 육아하면서 일하는 엄마들의 고충도 네. 있을 것 같으니 또 그런 것도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준비해 온 거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태어나 지금 40년 넘게 살고 있는 성남 토박이입니다. 네. 성남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어 되게 만족하고 지내고 있고요. 성남 시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시장님을 가까이서 만나 뵈서 너무 영광스럽고 막 가슴이 떨립니다.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데 저희가 미혼일 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 둘을 출산하다 보니 꿈을 좀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워서 도와주실 분도 안 계시고 유치원 종일반 들어가는 것도 정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10년 넘게 집안에서 가정주부로 있다 보니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앞으로 꿈을 어떻게 다시 부활시켜서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얼마나 잘 보장되느냐 또 여성과 또 남성 간의 이 사회적 차별이 얼마나 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발전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통 판단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는 제일 큰 요소는 불평등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수가 적고 또 예를 들면 직장에서 소위 구조조정을 해도 여성 먼저 내보내고 또 얼마 전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 섬세하지 못한 정책 때문에 예를 들면 여성들의 도움이 되라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여성 고용을 회피하는 기제로 작동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소위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책의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매우 좀 거칠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남에서 얼마 전에 여성 생리대 얘기를 좀 하다가 이걸 등록받아서 보건소에서 주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막았죠. 막아서 익명으로 해서 집으로 택배로 보내줘라. 이제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도 있었는데 여성들 육아휴직을 여성들한테만 많이 해주자고 하면 과연 그게 진짜 도움이 되냐 하면 사실 여성 고용을 회피하는 이유가 되죠. 예를 들면 뭐 사실상의 공고사직 사유가 되고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좀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노르웨이에서 한번 시작해 본 건데 육아휴직을 하면 반드시 남자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애를 여성만 낳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부모가 낳은 건데 근데 마치 엄마만 애를 낳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여성차별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남녀가 의무적으로 쓰게, 의무적으로 안 쓰면 좀 손해가 발생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정책적인 준비들은 좀 해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지각한 사회자가 오셨다고. 네, 저는 이제 물러나고 2부를 맡아주신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빚갚기 운동의 전문가, 주민은행, 거기 일을 하시던 재윤경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저 변방사또가 뭘 하겠냐 이렇게 하고 별로 관심 안 가질 때 저한테 관심 가져준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세요. 갑자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시장님 일정도 만만치 않은데 저도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일정이 표시가 잘못돼가지고 1시간 뒤로 착각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시장님께서 사회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하면은 이재명 하면 좀 강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적폐청산은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정치라든가 혹은 이제 아이 키우는 좋은 대한민국 이런 정책을 하는 데는 조금 지금 너무 강하지 않냐. 그래서 전혀 다른 그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성남에서 경험하신 여성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바로 인근의 지역에서도 아이 낳고 싶으면 성남으로 이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미 다 얘기했어, 성남시가 다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뒤늦게 와서 질문지를 받아보니까 제가 진행할 건 많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릴 싶은 분들, 이렇게 몇 분 더 이렇게 질문을 받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네. 있는 중이었어요. 아, 예. 우리 이런 거는 쓰지 말아주세요. 감사하고요. 어쨌든 말씀드리던 걸 좀 마저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구체적 정책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이제 나중에 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역시 첫째 비용,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자녀들의 희망이 없는 거. 요즘 찍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는 걸로. 제가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보육교사 저국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보육 문제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삶 그 자체죠. 고용정책도 그렇고, 경제정책도 그러지만, 저는 가장 정말 섬세하고, 또, 남녀평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많이 써야 될 영역이 이 보육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이제 보육은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맡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생기는 우리 마음들의 어머니들의 고통도 크죠. 사실 저도 이 경상도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문화적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은 상을 못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꼭 아버지 상 따로, 아버지는 따로. 우리는 어머니하고 앉아서 바닥에서 이렇게 먹고, 아버지는 게다리 소반 넣고 먹고 그랬는데, 그게 그때 너무 당연했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건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의 노동이 우월하다. 여성의 노동이 열등하다. 이런 아직 편견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힘이 이 노동의 중심이었던 농경사회의 유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야 이 군대도 여성들이 사실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군대 그러면 다 힘을 쓰는 마지막 영역일지도 모르는데 군대도 역시 이제는 힘이 아니라 그야말로
능력으로 뭐 기계와 장비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또 얼마나 섬세하냐 뭐 이런 걸로 중심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 다음에 남녀 간 격차 해소, 또 저는 이제 특히 정부의 역할이 있는 점이 중요한데, 뭐 남녀 의무 고용 비율, 또 정치권에서 조금씩 있죠. 예를 들면 뭐 여성 먼저 번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씩 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영역이든 경제적 영역이든 뭐 사회 정책적인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서 좀 정부의 의도적 노력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에 오다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눈 오고 있어요? 네. 네. 예, 진짜 옵니다. 네. 저는 늦게 오는 바람에 눈이 오는 걸 봤는데요. 네. 그 다른 자리에서도 그 시장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 정말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매력적인 분인지 몰랐다.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선거에서는 여성분들을 많이 안 만나시게 됐죠. 사실 주로 강연장에 가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 남성분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예, 분석 결과. 네, 제 주변에도 보면 그 적극적인 지지층의 상당수가 이상하게 남성분들, 특히 이제 40대. 예, 그래서 정말 이 여성분들에게도 이재명 시장님 개인이 얼마나 그 준비가 많이 돼 있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얼마나 넓은지 이런 걸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미 다 진행하셨을까봐 제가 질문 아니, 드리기가 참 반쯤, 겁나지만. 한 반쯤 가서 반쯤. 네. 그래서 혹시 요런 점은 더 알고 싶다 이런 것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온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던 인천. 그리고 네네. 스마트시티로 1,000억 이상의 손해를 본 인천. 그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살기 너무 힘든 인천에서 이재명 시장님 만나뵈러 온 검단 지역의 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네. 운영자입니다. 사실 별 기대를 많이 하고 오진 않았어요. 이제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그래, 이재명 시장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시고, TV에서 나왔었던 그 언론의 언변의 화려함, 그걸 한번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라고 네. 해서 봤는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었냐면, 어떻게 보면 대선 운동의 한 부분으로 전환법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만드신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 육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맘카페에는요, 소비자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소비자가 물건을 선택하는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환법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들이 있죠.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면 캐시 인증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네. 거고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무조건 못한다고 한 저 사람들은 뭐지? 아니,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거죠. 독감 백신은 너무 중요하다. 근데 빨리 맞아라. 백신이 없대요. 부족하대요. 비싸대요. 근데 안 맞은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말래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양쪽 다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국가는 우선은 그런 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이 그 부담을,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할 게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 다 제조업을 꿈꿀 수 있고, 그리고 예술인들도 5개의 제품을 만들지만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대책이 없는 거죠. 제가 캐시 인증을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전화를 한 곳만 20곳이 넘었어요. 한 분도 제대로 인지하고 답변을 주신 분은 없었어요.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제가 아닙니다. 시행해야 되는 국가기관이 그렇게 답을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직접 시행해야 되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알고 그걸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현재 문제는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따리 싸들고 나갔다가 이거 KC 인증 때문에 제품 안전법 위반으로 벌금, 제조자들은 사실은 고소를 하게 돼서요. 조사를 받게 되죠. 벌금인 거죠. 경찰서로 가게 되고요. 그걸 유통한 사람들은 관련 구청이나 뭐 지자체에서 가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내가 10만 원, 5만 원 벌려고 들고 나갔다가 이거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눈탱이에 맞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핸드메이드, 며칠 전에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나 일반 의류, 성인 의류에 대해서는 뭐 유예를 시켜주겠다. 뭐 급속도로 패스 시켜줬어요, 그 법안을요. 예, 근데 예외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은 없어요. 사실은 정말 이게 막막한 심정의 소상공인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재명 시장님께서 사실 원재료자인 그 사람들이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전환법에 대해서 혹시 성남시만은 또는 이재명 시장님만의 그 구체적인 네. 계획이나 대안이 좀 있으신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법대로 그대로 아마 시행이 되면 벼룩시장이 사라질 거예요. 이게 꼭 대규모 그 생산업자들 외에는 뭘 만들지 말라, 만들어 팔지 마라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아마 이 입법을 할 때 그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탁상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이 일단 시행이 유보가 됐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요 부분은 폐지하고 첫째로 한다면 꼭 필요한 영역들은 그냥 원재료들을 주로 분류하는 걸로 하고 그 제조자한테 이런 식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죠. 이렇게 KC 검증된 재료들만 써라 라고 하고 그 검증되지 않은 재료를 쓴 것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또 검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뭐 국가 부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이게 실제로 지켜지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잔뿌리가 많아야 사는 건데 이 잔뿌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죠. 성남시만 할 수 있는 건 있느냐? 성남시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런 것은 전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슬쩍 눈 감아준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건 있을 수, 뭐 그래 할 수는 있어요. 사실 뭐 노점 이런 거 실제 슬쩍 눈 감아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차 단속 같은 것도 내가 좀 하지 마라. 꼭 필요한 데 말고는 하지 마라. 건수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마라.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그야말로 편법이고, 이제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 힘없는 약자들이 피해서 보따리 들고 도망다니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법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정부 부담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재료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고 구재료가 예를 들어 벗어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게 국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재료들이 일반에 유통돼가지고 돌아다니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예, 질문이 굉장히 고차원적이었군요. 저는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 좋아해요. 네.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대선 때 4대약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 의식 세계가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놀랬던 게 불량식품을 4대약 중에 하나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불량식품 근절 퇴치 운동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문방구에 있는 중소제조업자,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제품의 쫀득이는 규제를 하고 대형마트의 대기업이 제조한 쫀득이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중소상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국가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일명 쫀득이 사건이라고 저희가, 명명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규제를 대기업은 풀고 중소상인들은 옥죄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굉장히 똑똑한 주부들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여성들이 대체로 일도 잘하고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요. 저희도 의원실이 점점 여성들로만 바뀌어 있는데 너무 성차별적인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 여성들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 네. 제가 실제로 네. 느꼈는데 저는 변호사인데 요새 법조인들 여성이 많아졌잖아요. 이건 기사에는 쓰지 마시고 실제로 여성들이 훨씬 더 판결을 잘합니다. 훨씬 더 판결 정확하게 섬세하게 잘합니다. 여성들이 좀 집요하게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잘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네, 그런 것 부패 범죄자로 여성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정말 특수 케이스고. 우리가 그거 사회적 남성이라고 그거 빼고 보면 일반적으로 실제로 뭐 정말 지탄받을 일들은 남자들이 많죠. 네. 네, 또. 네. 네, 또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저는 김포에서 온 네. 김포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최상아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성남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저희 맘카페 매니저분들이 있는데 성남에서 오신 분들은 시장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도 굉장히 다르고요. 네. 우리가 자주 보는 사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남에 사는 게 행복하셔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아까 계속 하셨던 말이 잔뿌리들이 이렇게 뭐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어찌 보면 국민들 한 분 한 분과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언제나 그런 거고 저희 지역만 카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고 그리고 저희 그런 카페들에서는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공익적인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엄마들이 모여있는 그냥 모여만 있다는 이유 어떻게 보면 뭐 단체 등록이 안 돼 있거나 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그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여성 단체들 저희 맘카페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책에 방영을 하시거나 그러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말로 근본적인 질문이어서 참 어려운데요. 저는 성남시 시정 운영에 있어서는 뭐 워낙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고 소통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정말 루트가 다양하니까 제가 우리 마음 카페들하고도 사실 좀 인연들이 많잖아요. 제가 다 들여다보거든 사실은. 네. 몰랐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반응인가 우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인터넷이나 게시판 뒤져보죠. 검색어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다 제가 하는 일들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필요하면 이제 뭐 이렇게 그때 봤던 분들처럼 직접 만나서 한 시간을 몇 시간씩 두어서 대화도 해보고 하는데 결국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제일 본질적인 자세는 결국은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들도 사실은 경청하지 않고 지배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정치와 행정이 원래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대리 집행하는 것인데 당선되는 순간부터 그 대부분은 지배하려고 하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착한 거고 그냥 주입하고 동원하고 따르지 않으면 억압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뜻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작은 이 욕구, 수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전혀 엉뚱한 일을 가끔씩 벌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자세를 낮춰서 소통하는 것이고 듣고 또 그에 필요한 합당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제공하고 그래서 생겨난 우리 주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여성 정책이든 보육 정책이든 뭐 예를 들면 국가기관도 담당하는 부서가 전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성가족부도 있고 뭐 복지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성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일단은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받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횡적 연대를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역시 저는 뭐 성남에서 이런 것도 다 일상적으로 하던 걸 국가에 적용하려는 사람이니까 성남에서 제가 취임한 후에 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요구를 했죠. 하다못해 뭐 자치센터 강사들 다 조직을 하십시오. 뭐 노조는 못 만들지만 강사 협의회라도 만들어서 시에다 당당하게 뭘 요구를 하시라고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반강제로 만들었죠. 뭐 도서관 이런 데도 또 따로 만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새는 이제 좀 모여요. 모여서 첫 번째 나온 요구가 그죠. 강사료 올려달라.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강사료가 적으면 올려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강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건지를 알려줘야죠. 근데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산됐으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정책이든 뭐, 부모 정책이든 이게 맘카페든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정말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제가 보기엔 거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당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전 필요하다고 봐요.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주장하고 관철해낼 수 있는 사회라야 그 사회가 사실은 좀 내실이 생깁니다. 청년들도 얼마 전에 모이길래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가능하면 청년 조직을 전국 규모로 만들고 기왕이면 당까지 만들어라. 15,000명이면 되는데 전국 각지 분산된 5,000명이면 되죠. 뭐 이론적으로 5개 시도에 분산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청년들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해라. 그게 힘이 될 거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의 정책, 어머니들의 요구를 저는 이게 조직적으로 카페든 뭐 네트워크이든 아니면 뭐 오프라인 조직이든 해서 자기 얘기들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국가 사회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여전히 지배하는 사회,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말하지 않으면 완전 무시되죠. 배제됩니다. 어쩌면 여성 문제나 또 보육 문제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 조직화된 요구 때문에 많이 바뀌는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정치인들이 많이 관심 가지죠. 그래서 정부의 전담 부서들의 역할도 많이 들으려고 해야 되지만 거기는 어차피 월급 받고 그냥 주어지는 일을 하는 곳이라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잘 안 바뀌어요. 물론 이제 위에서 시키면 좀 바뀌기도 합니다만 결국 저는 모든 문제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현장의 밑으로부터 욕구들이 조직되고 또 그것이 정책에 관철되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회죠. 그게 그야말로 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진짜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답변이 괜찮으셨나요? 네. 여기서 크게 서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요즘에 정말 너무 강행군을 많이 하셔가지고 체력이 다들 그러실 거예요. 다른 캠프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아직도 튼튼합니다.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든 가시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진심으로 열어놓고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만나는 그룹이 기자들인데 기자분들이 그 질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후보가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질문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힘들다 보니까. 근데 시장님은 여전히 질문하기 여전히 편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리고 곤란한 질문도 되게 장난스럽게 잘 넘어가시면서 그래서 어떤 기자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되게 공격적이고 굉장히 싸움을 잘 하시는 분이고 심지어 어느 프로에서는 고소왕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가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크를 해보니 이재명 시장님이야말로 그 통합을 가장 잘할 것 같다. 이 계층 간, 세대 간 이런 통합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또 이 남녀 문제도 요즘 첨예하잖아요.
그쵸? 그 강남역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딸도 지금 21살인데 그 사건 이후로 페미니스트 그 단체에 가입해서 굉장히 열혈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건강하게 우리가 논의가 발전돼야 되는데 좀 너무 그 서로 간의 성별 그 간의 어떤 이 적대감 이런 것도 표현이 되고 있어서 풀어야 될 사회적 네. 난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힘드시지만 또 이런 민감한 그 질문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만 더 듣고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요. 네. 네. 제가 원래 그런 걸 즐겨요. 예, 제가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뭘 얻기 위해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하죠.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날지는 그냥 맡기는 거죠. 진심을 다해 세상이 저를 받아들여 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뭐 곤란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있는 게 다 사실인데 뭐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모릅니다. 그럼 그만이지 뭐 때릴 거예요? 저는 되게 편해요.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성남에서 왔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재명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더니. 네. 근데 제가 캠프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네. 또 우리 후보님께서 워낙에 이권 개입에 또 철저하신 분이라서 제가 캠프 일원인 게 또 어떤 이권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봐, 해석될 수 있을까봐 이렇게 엄마로서 이 자리에 와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저는 사실 아이랑 단둘이 사는 싱글맘인데요. 네. 아이를 제 힘만으로 키우느라 정말로 여러 차례 직장을 옮겼습니다. 네. 거기에는 2,000명짜리 대기업도 있었고, 정말 단 둘뿐인 대표님과 저 둘뿐인 중소기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도 해봤고, 프리랜서도 해봤고,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정말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울 수만 있다면 모든 직업을 정말 다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내 개인의 힘 또는 나를 정말 도와주는 내 주변 개인들의 힘에 의지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지 절대 거기서 사회가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미비하다고 저는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제 싱글맘 또는 싱글데디 이런 이제 한부모를 두고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물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를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시간적인 취약계층입니다. 아무리 제가 뭐 돈 벌 능력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실제로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정말로 너무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들은 10시간, 뭐 12시간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초과 노동을 하는 것이 되게 만성적인 그런 일자리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기업 문화도 유연하고 이제 대표님께서 많이 이제 이렇게 용인을 해주시는 그런 직장에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직장이 성남에 정말 그런 직장이 딱 한 개밖에 없었는데 서울로 인사 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저는 정말로 어쨌든 굉장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단 한 번도 제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 적이 없었는데 이 캠프에 출근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장애인인 저희 아버지랑 이제 청년 백수? 청년 실업자인 제 남동생한테 아이를 맡기고 매일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상근자예요? 네, 상근입니다. 자원봉사가 아니고? 상근으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층에 있습니다. 네. 그 출근은 아니죠.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캠프에 매일매일 출근해서 뭐라도 돕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로 제가 절박하기 때문이고 이 절박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재명밖에 없다고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정말로 책임감을 무겁게 지시고 네,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노동시간 축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분배한다는 그 이재명식 뉴딜 정책 같은 것들 저는 정말로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런 육아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책을 개발하시면서 정말 이 타임푸어
라고 생각되는 저희 싱글맘, 싱글데디들이 이렇게 지원금뿐만 아니라 혹은 다른 어떤 정책에 있어서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모든 육아 정책, 보육 정책은 항상 노동 정책과 어떤 한 궤에 있어서 예, 그렇게 정책을 개발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하나 배웠어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생각 못한 걸 생각하고 계시네요. 네, 시간이 문제다. 정말 연구해 볼게요. 뭐 아이디어도 갑자기 떠오르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장시간 노동이 심하죠. 전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멕시코보다 더 길다는 게 실제 현장의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사업주들이 몇 시간 안 시킨다고 거짓말로 보고한 게 많다는 거죠. 너무 많이 시키니까. 노동 시간을 법대로 좀 준수하게 하고 특히 초과 근로수당을 법대로만 지급하기에도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최하 아무리 적게 적어도 100만 개 이상 바로 생겨납니다. 누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주 40시간 일하는 것만 제대로 지키기에도 그 40시간 이상 일하는 소위 노동자들의 몫을 40시간 일하는 새로운 고용으로 전환하면 2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만 못하게 해도 52시간 이상 일하면 이제 형사처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하고 있죠. 350만이 넘게 354만 명. 그 사람들만 52시간 일하게 만들어도 33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정말로 이게 다 비정상입니다. 사용자들이 왜 1.5배씩 주면서 새로 뽑지 않고 초과 근로를 시키느냐. 왜 그럴까요? 돈이 남아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1.5배가 아니라 실제로 0.8배 주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임금 체계를 묘하게 만드는 거죠. 정부가 이걸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걸 조장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줄어들게.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자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이죠. 소수의 강자 중심의 정책. 다수의 약자들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소수의 강자가 이익을 보고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러면서 뭔가 이익이 생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직장맘에다가 더군다나 뭐 홀로 아이 키우고 있는 저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역시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아이 맡길 곳도 좀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 보육시설도 충분치는 않죠.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려고 정말로 난리죠, 난리. 저한테 제일 많이 들은 청탁이 뭐냐면요. 시장이니까. 시립 어린이집 들어가게 힘써달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은 아닌데. 그거 알면서도 제가 받은 청탁 중에 제일 많은 게 그겁니다. 청탁. 물론 저는 그거 들어오면 실무부서로 넘겨서 법률상 가능한지 검토해라. 그러면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끔씩은 새 아이들이 따로따로 다녀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같이 좀 다니게 하면 안 되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뭐, 그것도 약간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 생기지 않게 좀 편하게 아이 키우고 또 최소한의 일이라도 좀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면 그냥 연장 야근을 안 하는 사람은 안 써줘 버리는 거죠. 연장 야근 안 하고 8시간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쓰죠. 내보내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 만든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 구석에 어디 숨어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요거 노동경찰. 이 노동경찰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재도 있는 겁니다.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이라고 1,100명 좀 넘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노동법이 현장에서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를 체크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노동관계에 관한 경찰입니다. 수사도 해요. 압수수색도 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찰인데 노동 사건만 담당하죠. 이름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해가지고 일 잘하나 안 하나 검사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놨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법령명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사용자 입장이죠. 원래는 사용자가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하는 게 이 노동경찰인데 요걸 마치 근로를 잘하나 안 하나 감독하는 것도 그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근로라는 말도 정말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일천왕에게 신성한 노동을 바친다가 근로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안 하고 굳이 근로라고 해요. 이 국민학교처럼. 황국신민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가? 예,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있는데 이 노동경찰을 저희가 10,000명 정도로 만들 생각이에요. 근데 일자리도 한 10,000개 만들 겸 한 10,000명 정도로 만들어서 신고 안 해도 전 사업장을 다 조사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노동경찰 10,000명. 신고 안 해도 전 사업장을 수시로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데 연장 근로를 사실상 강제로 시켰다 그러면 제재할 수 있죠. 52시간 이상 시켰다? 그러면 처벌하고. 초과수당을 제대로 주나 안 주나 철저하게 조사해서 안 주면 제재하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노동의 질도 올라가죠. 일자리의 질도. 우리 아마 어머니 요거 제대로만 되면 그렇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자기의 뜻과 다르게 사실상 강제 노동하는 일은 없어지겠죠. 제가 노동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라 국민의 2,700만 명이 노동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물론 자영업자도 한 5,600만 명 있죠. 2,000만 명 정도는 진짜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죠. 이 국가정책이 노동 중심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 중심으로. 그러면 정말로 큰 세상의 변화가 올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노동자인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노동하니까 저 사람 빨갱이 좌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아쉽게도. 제가 요거는 확실하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일하는 분들에 대한 대안들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죠?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한때 타임푸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그 노동이 없어진다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렇게 야근을 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서 프랑스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야근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다. 예, 그렇게 사회 인식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그런 실험들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자율 연봉제라 그래서 팀이 연봉을 정하고 1.8배 매출만 달성하면 시간은 우리는 조금 벌고 조금 일하겠다. 그러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는 팀도 있고 이렇게 하는 조직들도 요즘은 다양한 형태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모범적인 기업들 한마디로 타임푸어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타임리치? 이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많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확대하고 그런 기업들이 요즘에 또 오히려 생산성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하고 소통하다 보면 시장님이 그런데 굉장히 강점이 있으시니까 많은 좋은 정책들이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많고 절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점검을 한번 왜 이래? 갑자기 내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즉흥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그런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로 깨달은 거죠. 저는 공공 일자리들을 좀 쪼개서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공공 일자리지 않습니까? 공공 일자리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풀타임으로 운영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성남에서부터 지금 당장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 일하는, 우리 시간제, 이런 부분들 한 4시간짜리로, 또 6시간짜리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쪼개면 좀 생기겠죠, 그죠?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드릴게요. 네네네. 사실 시간제 일자리가 한 2, 3년 전부터 어떤 정책적인 어떤 하나의 붐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는데 실제로 뭔가 이렇게 질적으로 높지 않은 일자리들이 또 많죠. 시간제로 또 시간까지 쪼개지니까 사실상 내가 가장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아 나는 그냥 살짝 파트타임 해야지라는 수준으로는 뭐 어떻게 소득적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나 혼자 책임지는 입장으로는 그거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성남은 걱정하지 마세요. 성남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아 네네 8,000원 하고 있잖아요. 8,000원. 네. 네. 좀 올해부터 저희 성남은 생활임금 8,000원씩 지급하거든요. 시간당. 그래서 6,000원 몇백 원짜리 8시간보다는 훨씬 짧아도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시가 관할하는 산하기관까지.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시흥 쪽에 안산시흥만 모여라를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 박미경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보건데 진짜 부럽고 저도 이제 성남으로 이사 오고 싶을 정도로 그러는데 대한민국을 네, 바꿔야 된다니까요. 네.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안산이라는 그런 이제 지역이 이렇게 마크를 보시고 지금 이제 달고 계신 것 때문에 저도 이재명 시장님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네. 특히나 그 이후로 우리 엄마들이 이재명 시장님을 존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 정책을 보건대 이제 시장님이 훗날에 이렇게 해주실 거를 믿고 보건대 우리 애기 아빠가 금방 카톡으로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나 봐요. 이제 꼭 질문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 공약을 하시려면 포기를 중간에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없어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에서 걱정을 하는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포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네. 정말로 큰 포기를 해봤기 때문이죠. 정말로 큰 포기를 그것도 어린 시절에 2번 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시기상에 시간상 약간은 뭐 원하는 시간이었는지 좀 그건지 모르지만 언제나 제가 지향하는 것들을 이뤄왔죠. 소년 노동자에서 뭐 대학생으로 또 법조인으로 인권 변호사로 시장으로 다시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온 것도 제가 이 자리에 꼭 이걸 해야 되겠다고 온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꿈꾸는 세상,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 또 다수의 약자들이 보호받는 세상, 강자의 횡포가 사라진 세상,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하면 부패한 정치 권력과 정경유착, 경제 권력들이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그야말로 약탈해서 자신들의 부를 감당 못할 만큼 쌓아서 결국 이 사회가 이렇게 침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제 꿈이었죠. 지금도 그거 하려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싸운다고 하다 보니까 이 저한테 보여지는 면이 정치인들은 원래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근데 적당히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상대와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지 존재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패와 비리와 그다음에 불법과 편법과 특권 이런 것들하고 타협을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대개는 타협하죠. 그게 편해요. 얻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싸우면 많이 잃습니다. 감옥을 가기도 하고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득권 정치 세력이든 이 사회의 힘으로부터 도움받지 못하죠. 배제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안산 쪽이 시장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되게 크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좀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지율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그 얘기 한번 해지 뭐.
여기 있는 부분만 보는 것도 아니니까. 이 지지율을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현실도 작년 총선도 전혀 반대쪽으로 결론 났죠. 그 여론조사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여당 승리였잖아요. 근데 결론은 여당이 참패였죠. 과반수도 못했어요. 200석 하지 않을까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고, 미국의 대선도 경선도 전혀 달랐고 본선도 완전히 달랐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 소위 그 대상에 오르겠어요. 조그마한 시장에 우리 재윤경 의원 같은 분 이게 운동하자고 에이 뭐 안 돼도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분들은 하지만 세력도 전혀 뭐 없고 그런데도 사실 현장에 생활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은 희대를 갖고 있죠. 저렇게 혼자 살면서 어려우면서도 보수도 없이 그야말로 자원봉사하는 애 키우기도 어려운데 이런 분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잔뿌리, 기초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살아왔죠. 제가 큰 거대한 뭐 힘을 뭐 이용해서 이게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옛날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지지율이 뭐 몇 프로니 몇 프로니 하는 것은 이 거대한 큰 흐름 위에 있는 물결 같은 거죠, 물결. 물결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에 거대한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체크가 안 되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뿌리들, 땅 밑으로 뿌리는 계속 잘 자라고 있어요. 물 밑에 큰 흐름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물결들은 가끔씩 태풍이 불면은 방향이 바뀌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죠.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 끝까지 도전하고 제가 끝까지 갈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믿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세상은 행동하는 소수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성남에서 진짜 특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여성과 아이, 산후 그 조리원 문제, 그리고 또 청년 배당. 어떤 분들은 뭐 겨우 성남시 100만 도시에서 해봤던 거 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기초단체들 혹은 광역단체들에서는 왜 그런 일이 실행이 안 됐는지 그리고 이런 걸 실행하시느라 재정을 파탄을 냈다면 또 모르겠는데요. 재정 건전성은 거의 1위에 가까운. 그래서 재정도 챙기고 복지는 다 실행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에 있어서 저 사람이라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믿음이 그 저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 저도 질문을 많이 듣는데, 너무 초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보고.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지지율이 떨어져서 초조해 봤으면 좋겠다. 네. 물론 지지율이 높으면 신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때로는 지지율이 폭증할 때가 더 오히려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고, 흥분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더 사람들,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만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요즘이 더 어떤 면에서는 단단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이 여론조사 업체마다 너무 틀려요. 예, 어디는 많이 떨어졌고 어디는 또 소폭 상승했고 그래서 사실은 물론 지지율을 나오는 발표되는 자료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뭘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0에서 뭐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많이 왔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에 만족해서 계속 안 가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건 아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니 결국 경선에서 중요한 고비가 만들어질 텐데, 결판이 날 텐데, 아니, 여론조사에 5천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굳이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소극적 행위인 것이고,
또 집에서 있다가 전화가 오니까 받아가지고 텔레비전이 많이 나온 사람 지목하고 그런 거죠. 그 사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죠. 2% 기껏해 인구의 2%가 행동하는 그야말로 그게 경선의 장인데 이 경선의 장은 그래서 역동적입니다. 제가 보면 오늘 오신 분 중에서도 실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분 몇 명 안 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인데도. 참여하셨나요? 네. 여기 한 분이 대답이 없네. 성남분들만 대답하시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절반이 투표를 또 안 해버립니다. 하고 난 다음에도. 네. 그래도 이번에는 처음에 200만 명 예상했는데 250만까지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워낙 폭주를 하고 있어서 그건 너무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뭐 유튜브 조회수라든가 그리고 댓글 붙는 거 보면은 뭐 시장님의 그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지율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변명하고 네. 열심히 서로 하면 믿고 되죠. 예 우리 시장님 끝까지 뿐만이 아니라 이기실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아까 우리 그 얘기 하셨는데 저보고 이제 과격하다,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나 하고 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남들이 싸우지 않은 영역에서 싸웠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거고 또 그게 눈에 띄다 보니까 원래 동전은 양면이 있죠.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어요. 야, 저 거대 기득권하고 종북몰이 하는데도 저게 나와서 그냥 죽을 각오하고 마구 싸우네. 야, 잘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그걸 약간 다르게 보면 엄청 거칠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품격 있게 조용히 막 하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그냥 네. 이렇게 하면 자기도 편하고 상처받을 일도 없죠. 근데 이걸 나쁘게 보면 사실은 되게 거친 겁니다. 과격하죠.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한 말이 있죠. 나보고 과격하다는데 진정으로 다수의 약자들을 피해 있게 하는 소수 기득권자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과격한 것이다. 제가 그 말에 정말 공감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섬세해요. 성남에 사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저는 동네 표지판이나 애들한테 발목 걸려 넘어질 것까지 다 체크합니다. 정말로 섬세하게 하려고 하죠. 하다못해 저희가 이 시장이 유치하게 어느 도로에 공사를 해놓고 복구를 조금 부실하게 해서 차가 튀기는 덜커덕 하는 거 이런 거까지 다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작은 일이지만 그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1년 내내. 제가 그런 것도 다 없애죠. 섬세하게. 그래서 그런 면도 있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그래도 이거는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여기 기자분들한테 진짜 미안한 게요. 그냥 적당히 형식으로 하면 끝내버리면 쓸 게 없는데 조금만 써도 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이 마크맨들이 그런 뭐 불만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내가 알아요. 손가락 아프다. 안 쓸 수도 없고 기록은 해야 되고 그래도 저는 뭘 해도 형식적으로 안 하려고요. 뭐 이것도 우리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지나가다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도 삶 자체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쌓이는 거죠. 저는 다 버리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제 삶의 일부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도 있는 씨앗이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공식적으로 정책 발표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설명을 잠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남에서는 산후조리비를 예산 때문에 50만 원밖에 못했는데 제가 전 국민한테 한다면 1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돈 얼마 안 들어요. 작년에 40만 명 신생아가 태어났다는데 4천억이면 됩니다. 국가 예산이 400조입니다. 400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육아휴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8시간 노동을 보장하고 좀 장기적으로 가면 어떤 후보께서도 약속하셨는데 노동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요거는 법률을 고쳐야 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좀 배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남자까지 동시에 줄여줘야 됩니다. 이게 여성만 줄이게 되면 고용 회피의 이유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노동시간 줄이는 건 안 썼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해서 8시간 노동이라도 철저하게 초과근로 안 할 수 있게 해주자. 출퇴근 시간 조정제, 뭐 유연근무제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 좀 받아들여서 좀 확대해서 출근 시간을 좀 늦추든지 퇴근 시간을 좀 땡기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라고 이것도 일종의 재정 지원인데 이제 연금 보험료 납부금을 줄여주는 거죠. 첫 해부터 해주자 뭐 이런 거고 급여 대체율이라고 있죠. 지금 40%만 지급하는 거를 너무 적다 80%라고 상한이 지금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폐지하는 게 좋겠다. 너무 적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어린이집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안 하고 버티는 데가 많아요. 좀 철저히 관리해서 좀 처벌을 좀 강화하든지 지금 요새는 최근에는 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켜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법을 많이 어기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법을 어긴 게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질서가 이 모양이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은 만들었으면 지키자. 제재를 세게 해야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를 대충 보면 법을 잘 지키는 사회입니다. 법과 상식을 잘 지키고 또 가진 자들, 힘센 사람들이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좀 반대죠. 그래서 법을 좀 잘 지키면 좋겠고 특히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 배상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의로 법을 어긴 거하고 실수로 법을 어긴 거하고 처벌이 똑같아요. 그래서 고의로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의로 법을 어겨서 어떤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다 박탈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박탈하는 방법이 징벌 배상이죠. 문제 제기한 사람한테 배상을 많이 얹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해서 어쨌든 법을 좀 지키게 하면 해결이 되겠죠.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을 좀 확대하고 인근 부모들 좀 이용할 수 있게 기왕에 지을 때 좀 크게 지어서 저는 현재로서 실행 가능한 즉각 효과가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저희가 1인당 교사 1인당 100만 원 선 정도 예를 들면 그거는 뭐 근속수당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처우 개선비라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한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해도 이것도 진짜 얼마 안 듭니다. 정말 얼마 안 들어요. 누리과정 때문에 싸워서 자꾸 불안한데 이건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성남에서 하고 있는 거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성남은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민간에서 하고 있죠. 근데 그리고 직장맘들, 부부가 함께 일하는 그 가족들도 대상이 되게. 지금은 저학년들만 하고 있죠. 그리고 무슨 기초생활수급자니 이런 제한이 있는데 그런 제한 없이 맞벌이 부부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성남에 지금 3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4번째 하고 있고 계속 늘려갈 생각인데 이걸 전국 단위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국공립 형태로 다 좀 일부 전환하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할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제 우리가 발표했던 건데 이게 지금 병원비가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 양육하는데 이게 참 부담되죠. 이게 전면적으로 다 무상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입원만 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고교 무상교육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2조 3천억이면 됩니다. 2조 3천억이면은 실제로 현재 있는 예산들로서도 가능한 수준이죠.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이거 정말로 좋아하던데요. 의무교육을 했으면 군대 가면 총은 주지 않습니까? 그죠? 군복 주잖아. 그죠? 그런데 의무교육 받으러 학교를 갔는데 교복을 안 줘요. 이거 논리 모순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가 학교에서 밥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군대 가면 밥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밥 안 주는 군인이 있었어요. 방위라고 아세요?
그거 얼마나 놀렸어요. 예? 방위가 도시락 들고 다닌 거 가지고 그래서 뭐 북괴가 남침을 못한다는 둥. 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학대한 거거든요. 아니 신성한 병력 의무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놀립니까? 그것도 밥도 안 주면서 놀리기까지.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무상급식의 논쟁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무상급식 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의무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긴 하니까 중학생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고등학생들도 의무교육하는 김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얼마 안 들어요. 30만 원 해봐야 1년에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한 100만 된다고 보더라도 3천억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오늘 주제는 적절치 않은데 저는 무슨 정책을 만들어도 복합적으로 만들거든요. 원래는 교복을 공급을 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성남의 교복 생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교복을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생겨요. 나 지금 베트남 이런 데 만들어 가져와가지고 상표 묻힌 다음에 몇 배 붙여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들 득보고 해외 자본 득보고 하는데 이러지 말고 아니 사입을 하면 사입어라. 돈 주고 기본적으로 다 준다.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하면 일자리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해보고 싶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 청년배당. 이게 이제 아동배당도 포함되어 있죠. 0세부터 29세까지.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청년들 너무 어려우니까. 교육비 많이 드니까. 이거를 전부 다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으로.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순 돈만 퍼준다고 지금 포퓰리즘 한다, 표 매수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하는 걸로 제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뭐 오늘 꼭 요 얘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아이 행복의 길입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죠.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갑자기 세상이 총체적으로 나빠져서 어려운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게 불공정한 경쟁 질서가 만들어졌고 또 기업 영역으로 보면 재벌 가문들이 재벌 대기업들이 범죄 수단에 악용하느라고 부당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바람에 생긴 불법적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정부가 강자들 편을 들다 보니까 계속 법인세 깎아주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민들의 세금을 올려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들 30대 재벌 대기업에만 770조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습니다. 770조 하니까 여러분 느낌이 안 올 텐데 우리나라 1년에 온 국민이 총 생산하는 소위 GDP가 재작년에 1560조였어요. 절반입니다. 절반. 1년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있다 보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경제는 도는 거잖아요. 제가 약간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 얘기 잠깐 할게요. 경제란 이거 알아놓고 나중에 써먹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 가게가 4군데 있었는데 거의 장사가 안 되고 망하고 있어요. 그중에 어느 날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호텔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호텔에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명이 들어왔어요. 10만 원 받았어요. 오후에 온대요. 예약해놓고 가셨어요.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 호텔이 침대를 못 고치고 있었는데 얼른 가구 가게에다가 침대 빨리 사라 이래가 10만 원 해가지고 침대를 고쳤습니다. 그 가구 가게 주인이 처음으로 10만 원 돈을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못 먹고 못 살았는데 야 빨리 우리 저기 통닭 사 먹자. 이래서 통닭을 10만 원씩 사 먹었어요. 통닭 가게 주인도 오랜만에 돈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저 빨리 외상값 갚아라. 근데 그 외상값 갚을 때가 어디냐면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얼른 갚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손님이 와가지고 저 오늘 여기 안 잘랍니다. 그 돈을 찾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들어온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거래가 이루어졌죠. 경제가 활성화됐죠. 이게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재벌 기업 거기다 쌓아놓으면 돌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불황이 오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조정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정부가 왜 쌓아놓냐? 너도 죽는다 그러다가 일로 와라 이래가지고 세금을 좀 걷든지 노동자들 너무 쥐어짜가 쌓아놓으면 뭐하냐? 죽을 때 가져가니? 너무 그 핍박하지 말고 8시간만 시키고 1.5배 주고 불법 장기인 노동 시키지 말고 새로 좀 고용해서 정상적으로 월급 주고 일 시켜라 라고 하면 그 동네 일하는 사람 보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물건 사면 기업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인데 이게 정부가 할 일인데 정부가 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과도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쌓이지 않도록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제대로 임금 받게 해주고 장시간 노동 못 시키게 해가지고 일자리 새로 만들어야 되고 세금 제대로 걸어서 복지 혜택을 늘려야 국민들이 돈을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동수당 뭐 신생아들 해서 산후조리비 그 나오면 다 쓸 거 아니에요? 어디 쌓아놓을 거예요? 쌓을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게 이게 기본소득입니다. 어차피 정부 예산 400조는 쓰여져요. 그리고 그 돈 어디서 나냐 하는데 400조에 7%면 28조 원인데 그거 충분히 말은 합니다. 마음 문제지 왜 못하겠어요. 성남도 하는데 성남도 빠듯한 살림에서 7% 8% 아껴서 빚 갚고 복지해서 이재명 시장이 유명인사가 돼버렸는데 국가는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28조 원 정도를 가지고 하면 이거를 그냥 주지도 않아요. 또 제가 하면 복잡하게 하죠.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으로 준 거죠. 성남시처럼.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로 줬죠. 상품권으로. 아니, 누구 받은 분 있다던데. 지역상품권을 주니까 동네가 써야 되잖아요. 장 보고 뭐 골목시장 가서 쓰고 해야 되는데 28조 원이 전국의 지역에 쓰여진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좀 멀리 있는 부산을 자꾸 예를 드는데 부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350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배당을 43조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를 1인당 85만 원이니까 한 3조 원 정도가 부산에 계속 매년 강제로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줘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게가 써야 돼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똑같이 쓰는 돈인데. 그래서 이게 일석삼사조 효과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죠. 국민 소득을 올리죠. 두 번째는 경제가 살아나요. 세 번째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균형 발전이 돼요. 지금 돈 쓰면 다 서울로 다 몰려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반드시 지역에서만 쓰게 하니까 해당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죠. 골목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잔뿌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힘없는 다수의 약자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죠. 풀밭이 풀이 살아야 풀밭이지 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게 토끼가 살겠어요. 호랑이가 살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치가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게 아이들을 행복하기 위한 보육 정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성장 정책이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와서 좀 약간 벗어났는데 그래도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눈도 내리는데요. 지금 그쳤는지 모르겠네요. 가시는 길 이렇게 조심히 가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결론은 그겁니다. 가게가 살아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그리고 가게 소득은 늘리고 지출 나갈 거는 줄여줘서 더 의미 있게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거 이런 정책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제를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또 권력도 맡기고 소위 세금도 내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출산이 이제 행복이 아니라 이제 고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아마도 엄청난 비용에 또 출산 비용, 보육 비용, 교육 비용에 나중에 이제 다음 세대는 과연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의문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애 낳지 말자.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이 키우는 사람도 고통이요. 또 태어난 새로운 세대도 어려운 삶을 살 텐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전 성남에서만이라도 양육 문제, 보육 문제, 출산 문제에는 우리 성남이 조금이라도 책임져 주자. 뭐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의 일부니까. 그래서 나름 아이들 관련된 출산, 보육, 교육에 관련된 투자는 상당히 많이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후조리비 지원도 원래는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아예 조리원 자체를 제공해 주려고 했는데 정부의 금지법이 생기는 바람에 아예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못하게 돼버렸고 대신에 산후조리비라도 좀 지원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소액이죠 사실은. 너무 민망할 정도의 소액인데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 작은 소액에 대해서도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마저 지급했죠. 그것도 정부에서 소송하고 방해하는 바람에 절반만 주고 소송하고 있다가 재판 아직 계류 중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무고 이제 그걸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가 정작 중요한 안전 사무를 하지 않고 그걸 개인한테 비용을 떠넘기는 책임을 떠넘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규모 생산 회사들밖에 나와나지 않고 생태계로 따지면 그야말로 이 풀은 다 사라지고 나무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 아주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강자 중심의 논리, 강사 중심의 정책들 중에 일부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워낙 반발이 커서 잠시 보류되긴 했는데 좀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서 국가 부담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든든지 해야지 그 비용까지 개인한테 부담시키면서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시장님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식사는? 아 사실은 제가 식사를 못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끝나면 나가서 먹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식사는 제대로 하고 다니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네. 일정이 좀 꼬이고 이래서 여기서 나가서 먹으려고 지금 차에다가 이렇게 실어놨어요. 저희 벤지가 예전에 한번 저희 매니저들하고도 시장실에서 한번 한번 만났었죠. 뵀었죠. 네.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거의.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못 재작년에 봤으니까. 어떠세요? 재작년에 보신 분들. 아니, 더 사이에. 젊어지지 않으셨어요? 비밀이 있는데. 말을 안 하시는구나. 재작년에, 제가- 그쵸. 칼이나 주사를 쓴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니, 염색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얗게 됐어요. 이게 조금 그레이 정도로 남아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점점 심해서 이제 백발이 거의 되다시피 해서 조금 좀 날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날려 보이는 거 싫어해서. 저는 솔직히 시장님 되시기 전부터 뵀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 이제 같이 찍은 것도 있고 예전부터 그 시장님의 변천사도 되나?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최근에 또 더 젊어졌다고. 그러니까요. 살 빠지시고 운동하시는 네, 것처럼. 그것이고 뭐. 네. 글쎄, 나이가 거꾸로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늘 모인 거는, 물론 뭐 정기안전법도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육아에 대해서 힘든 점도 있어서, 나름 오기 전에 좀 많이 검색해 보신 분들도 많고, 또 보면은 이제, 우리, 모델 저희는 닉네임을 쓰거든요. 이름이 네, 아니고. 네, 그래서 네. 모델리안인데, 모델 같은 경우는 막 또 책에서 막 공부도 해오고 이따 사인 받으려고 네. 시장님 얼굴 나온 책도 갖고 오고 했는데, 그래. 질문이 이제 있잖아요. 지금 또 우리 네. 매니저분들도 질문이 있으시고, 하나씩 해도 될까요? 네. 뭐 하시죠. 그러면, 시장님한테 질문하실, 아까 궁금해 하신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제일 처음 우리 모델리아님부터 할까요? 네. 좀 쉬운 걸로 해주세요. 네. 제가 성남에 이제 시정을 하면서 나름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기에 정말로 많이 이제 신경을 썼는데 그런 점들이 꽤 많이 좀 이렇게 반영된 것 같아요. 성남으로 이사 가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 점은 자부심이 있지만 너무 구체적인 거는 제가 그러니까 좀 살살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에서 지금 7년째 살고 있는 유가맘입니다. 우리 동네 분이시구나. 네. 저는 작년 1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해서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무상 산후조리원 공공지원 사업 혜택을 받았는데요. 작년 1월에 25만 원을 지원받고 올해 1월에 25만 원을 다 이제 받았어요. 약속해 주신 사항을 이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성남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잠깐만요. 장난감 도서관이나 아이사랑 놀이터, 그리고 공립유치원 등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공공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제가 이제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하나의 숫자처럼 통계처럼 얘기하지만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삶의 희망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원래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또 거기서 또 미래를 보고 또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하는 게 인간의 그야말로 기본적인 삶인데 어쩌면 자의가 아닌 타의로 그걸 조금씩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출산율 최저라는 아주 악명을 날리게 됐는데 이제는 육아라고 하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의 영역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원래 선거 때 되면 한 5kg씩 빠집니다. 운동화 신고 오신 걸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떠세요? 그쵸? 완전히, 네. 구두 안 신고 딱 운동화 신고 네. 이렇게 항상 준비된 네. 자세로. 오늘 저희가, 예전에 왜 KC 지금 요새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 네. 전기안전법과, 전기안전법?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매니저들 단톡방에서 얘기하다가, 시장님도 관심이 좀 있으시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분당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핸드메이드를 만들어서 파는, 네, 그런 일을 하시는 여성 창업자들 몇 분도 네.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거기다 이제 시장님하고 말씀 좀 듣고 싶고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조그만 차 같이 타고 왔습니다. 올 때. 네. 그래서 시장님한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멀리서 오신 또 진주 이런 분도 있고, 지금 매니저들 지금 9분 정도 오시고 했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하죠. 저는 이 전기안전법에, 그야말로 소규모 생산 물품, 생활용품까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그야말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5개 만들어 팔고 검사받고 2개 만들어 팔고 검사받고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재료에 해당되는 것들을 재료 생산 단계에서 점검하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부의